늘 방송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늘 책임은 강요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주주의 권리를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주주의 권리도 함께 생기죠. 그렇다면 소액주주,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에서는 이 내용 다뤄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임진성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먼 길 와주셔서 아유, 감사해요. 별말씀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이 소액주주분들이 뭔가 주식을 사고 파는 데만 익숙했지, 이로 인해서 뭔가 피해를 보거나 이럴 때 어떻게 내 권리를 찾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자본시장에는 불법 행위들이 여러 유형으로 참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시세 조정이라든가 또 여러 부정거래 행위들이 발생하고 그 외에도 회사의 경영진이 횡령 배임을 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고 상장 폐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때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불법 행위의 그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상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근거 법령을 보면은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민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은 좀 입증해야 될 요건 사실들이 좀 많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권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특칙을 두고 있어서 자본시장법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액이나 인과관계 이런 부분이 추정이 돼서 보다 효과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근거해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은 좀 특이한 점이 이 피해자들 집단 중에 그 일부가 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소를 제기하면은 그 소송에 따른 효과가 이 피해자들 전체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통하면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좀 상법상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좀 간접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전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경영진이 횡령이나 배임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이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주주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때는 사실 회사가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사는 사실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상법에서 주주들이 이 회사를 대신해서 이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손해액이 회사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간접적으로 주가가 오르게 되면서 주주들이 좀 손해를 보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 내부에 좀 부정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이라든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관련된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경영진을 교체해버리고 싶다. 그럴 때는 임시주총을 소집을 해서 주주 측의 이사를 신규로 선임하거나 아니면 기존 이사를 해임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런 소송권과 관련된 보도도 몇 차례 좀 본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소송들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금 자본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코오롱 티슈즈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과 관련된 그 인보사 케이주라는 신약에 대한 허위 공시 소송입니다. 이 사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코오롱 티슈진이 2017년 말경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이 증권 신고서에 이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라는 신약의 주된 성분이 동종 유래 연골 세포고 그리고 이거는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다라는 취지로 이제 공시를 했고 이후에 사업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비슷한 취지의 공시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인보사 케이주 신약 관련된 특허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시를 하니까 이 두 개 회사가 실제 실적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은 이 인보사 케이주라는 신약의 주된 성분이 동종 유래 연골세포가 아니라 이 태아신장 유래세포라는 다른 세포였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 두 개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주주들도 큰 피해를 보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소액주주분들을 대리를 해서 회사 그리고 등기 임원들을 상대로 이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보사와 관련된 소송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군요. 그리고 그 밖에도 소개해 주실 만한 소송건들이 있을까요?
이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에 의해서 이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건이 이 GS건설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GS건설이 해양 플랜트 사업 관련해서 2012년 사업연도 이 사업 보고서를 분식했다라는 게 이게 쟁점이 되는 사건인데요. 이 분식이 된 사업 보고서가 공시가 되고, 그리고 이 실제 좀 손실이 크게 반영된 실적 공시가 났고, 그 사이 기간이 한 10일 정도 되는데, 결국 이 10일 동안 이 GS건설의 주식을 취득한 분들은 이후에 굉장히 주가 폭락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 피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증권 관련 집단 소송으로 제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요. 소송 진행 중에 사실 조회를 해보니까 한 피해자가 거의 한 10,000명 정도에 되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피해액 또한 4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지금 소송 허가 단계에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소송 허가가 인정돼서 소송 허가가 확정이 됐고요. 지금 본안에서 1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소송을 꺼려하시는 분들은 큰 거대 자본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에이, 해봤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실제로 국내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죠. 맞습니다. 사실 여러 유형의 그런 승소 사례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에 따라서 이 승소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 법은 2005년 1월에 국내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4년 동안 총 10건이 제기가 됐고요. 10건 중에 실제로 이제 3건이 실제 배상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3건 중에 2건은 화해로 이렇게 종결이 됐고, 한 건만이 법원 승소 판결로 확정이 됐는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한국투자증권 289 ELS 사건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ELS와 관련돼서 문제가 된 건데요. ELS 상품의 구조는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만기일에 그 ELS의 기초자산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상회하면 투자자들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받게 되고요. 하회하면 투자 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한국투자증권 289 ELS에서의 기초자산은 삼성전자하고 이제 국민은행이었는데요. 문제가 됐던 건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그 만기일 이틀 전까지 국민은행의 주가는 이 기준 가격을 상회했는데, 바로 전날 이 상품의 해지사인 도이치은행이 국민은행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바람에 국민은행의 주가가 이제 기준 가격보다 하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입게 됐죠. 그래서 이 도이치은행의 이 대량 매도 행위가 과연 시세 조정 행위인가가 쟁점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 피해자들이 총 5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 한 18명 정도를 대리를 해서 2010년도에 일반 민사소송 방식으로 제기를 했고요. 대법원을 2번이나 오가는 그 치열한 공방 끝에 2017년도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고, 또 한 5명을 대리해서 저희가 2012년도에 집단소송을 또 제기를 했는데, 집단소송에서 소송 허가되기까지 2016년 소송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2017년도에 또 그것도 확정이 돼서요. 만약에 이 집단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그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을 분들이 한 460명 정도 되는데, 이 집단 소송이 확정되면서 한 120억 원 정도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제 슬슬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해외에서는 조금 더 이 주주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결국 제가 지금 많이 말씀드렸던 이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에 의한 이 집단 소송의 방식이 사실은 이런 사건에 있어서 소액 주주분들을 굉장히 피해 구제를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이 미국의 집단 소송제를 저희 우리나라에서 2005년 1월에 결국 처음으로 사법 체계에 도입한 제도인데요. 근데 그 제도 사이에는 아마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청구 원인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 집단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청구 원인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면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 3조에 규정된 매우 특수한 유형의 그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한정돼 있고요. 또 그 외의 차이로는 이 증거 개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건데요.
이 제도가 있어서 미국에서는 원고가 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은 소제기 전에 그 증거 자료들을 당사자로부터 다 취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를 제기해서 입증하기가 좀 쉽고 편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어서 이 소송에서 그 입증해야 되는 원고들로서는 검찰 조사 결과나 아니면 금감원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굉장히 단서들을 모아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송 비용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 악의의 원고가 아닌 이상 선의의 원고라면 패소해도 소송 비용을 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근데 우리나라는 선의의 원고라도 일단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패소든 승소든 간에 일단은 소송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테고 내가 투자한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소송했다가 더 많은 돈을 잃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소송 비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뭔가 방법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그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셨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 부담하는데 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착수금으로 피해액의 1% 정도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안에서 저희가 1심 소송 비용에 드는 인지대나 송달료, 저희 변호사 보수까지도 다 이렇게 충당을 하고요. 증권 관련 집단 소송 방식으로 제기하면은 아예 착수금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송금 보수는 따로 이렇게 책정이 되지만 그런 식으로 처음 소송에 이제 참여할 때 부담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네, 이기면은 모두 다 좋은 그림이 되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손실이 여러분들의 뼈아픈 경험이 여러분들만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또 주주의 권익 찾기 여러분들도 한번 나서보시는 게 어떨까요? 토마토 인터뷰 소통, 오늘은 법무법인 한누리의 임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